누구에게나 인생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제게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선명해서 25년이 지난 지금도 눈을 감으면 바로 어제 일처럼 떠오릅니다. 만약 그때 제가 단 한마디만이라도 용기를 냈더라면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런 부질없는 생각은 술이라도 한 잔 들어간 날이면 어김없이 저를 찾아와 밤새 괴롭히곤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풋풋하고 설렘 가득해야 할 대학 캠퍼스에서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기대에 떠밀려 원치 않던 법대에 진학한 그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딱딱한 법률 용어와 두꺼운 전공 서적들 속에서 저는 길을 잃은 사람처럼 방황했죠. 졸업장만 받으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제 인생에서 가장 무채색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흑백 같던 제 일상에 처음으로 색깔이 들어왔습니다. 지루하기 짝이 없던 오후의 전공 수업 시간이었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낡은 강의실 뒷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한 여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지각한 것이 미안했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발소리를 죽여 들어오는 모습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영이,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마침 비어있던 제 옆자리에 그녀가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모기만 한 목소리로 제게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 죄송한데 펜 한 자루만 빌릴 수 있을까요? 네? 네, 여기요. 무심코 펜을 꺼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본 순간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다는 말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꾸미지 않은 맑은 얼굴, 햇살에 비쳐 갈색으로 빛나던 긴 머리카락,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그 찰나의 모습이 보석보다 아름다워 보였기에 제 눈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제 대학 생활의 목적은 졸업이 아니라 김나영이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나영은 저와 동갑이었지만 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서 2년간 일하다가 모은 돈으로 다시 대학에 온 늦깎이 신입생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또래보다 생각이 깊었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런 나영기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여자에게 숙맥이었던지라 제 마음을 표현하는 데는 너무나 서툴렀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고작 같은 수업을 신청해서 멀찍이 앉아 그 여자를 훔쳐보거나 도서관에서 우연을 가장에 마주치는 게 전부였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번번한 고백이나 가까워질 기회 없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제게는 준이라는 너무나 가깝고 소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비록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준혁이는 제 가족이었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저한테도 특별한 친구였습니다. 원래 준혁이는 막역한 저희 아버지 친구 아들이었지만 아버지 친구와 그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으면서 어린 준혁이만 남게 되었지요. 아버지 친구도 그 아내도 둘 다 고아원에서 힘들게 자라고 서로 의지하고 살았기에 둘에게 친척이란 없었습니다. 아버지 친구가 임종 직전 찾아온 유일한 사람인 아버지에게 제발 준혁이를 고아원에다 키우게 하지 말라고, 가진 재산이 얼마 안 되지만 그거와 함께 준혁이를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눈을 감으셨다더라고요.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제일 친한 친구를 잃은 아버지는 진심으로 슬퍼하며 두 부부의 장례식을 치러주었고 한 해 한 번씩은 꼭 찾아가며 친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아들인 10살짜리 어린 준혁이를 저희 집에서 저와 함께 친구처럼 함께 키우게 되었지요. 준혁이는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인 녀석이었어요. 비록 부모님을 잃었지만 굴하지 않고 더 억척스럽게 살며 저희 아버지를 친부모님 그 이상으로 잘 모셨습니다. 저한테도 정말 잘했고요. 저보다는 생일이 3달 정도 빨랐지만 어차피 나이가 같았기에 우리는 참 좋은 친구가 되었고 외동으로 자란 저에게 준혁이는 제가 의지하는 든든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반면 준혁이는 성격은 저와 정반대여서 쾌활했고 우리는 모든 비밀을 터놓고 지냈습니다. 초중고 대학교 때까지 함께 가게 되어서 우리는 늘 함께였고 준혁이는 남자가 봐도 멋있는 녀석이었어요. 언제나 자신감이 넘쳤고 누구와도 금세 친해지는 서글서글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런 준혁이가 참 좋았지만 뜻밖의 일로 처음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제가 나영기를 보기로 약속한 날이었어요. 도서관 앞에서 나영기에게 어렵게 구한 시험 족보를 건네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마워. 잘 쓸게, 강우야. 내가 나중에 밥이라도 살게. 아니야. 언제든 뭐 부탁할 거 있으면 부탁해. 나영이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마침 저를 찾아온 준혁이가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나영이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멀어진 후 준혁이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우야, 방금 그 사람 누구냐? 분위기 장난 아닌데? 너 형을 위해서 다리 좀 놔줄 생각 없냐? 누구? 모른 척 하기는. 방금 그 여자 완전 내 스타일인데? 그 순간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이 차마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로 비밀이 없었지만 유일한 비밀이었던 건 바로 제가 나영기를 짝사랑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준혁이의 말에 당황하며 사실 내가 3년 동안 혼자 좋아한 사람이야. 이 한마디를 내뱉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우물쭈물 망설이는 사이 적극적인 준혁이는 이미 행동에 나섰습니다. 제가 몇 달을 고민했던 우연한 만남을 녀석은 하루 만에 만들어냈고 제가 1년을 망설였던 식사 약속을 단숨에 잡아냈습니다. 속으로 둘이 어긋나기를 그토록 바랬건만 나영기도 자신에게 거침없이 터프하게 다가오는 준혁의 매력에 빠진 듯 다가오는 준혁을 말리지 않고 받아줬고 저는 그저 멀리서 두 사람이 웃고 떠들며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준혁이는 제게 연애 상담까지 해왔지요. 결국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에 큰 용기를 냈습니다. 그토록 마음에 담아두었던 나영기를 이렇게 쉽게 준혁이한테 뺏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어 나영기에게 연락을 했고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지요. 나영이는 도리어 제 연락을 기다렸다는 듯 좋아했어요. 나도 마침 너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잘 됐다. 강우야, 우리 만나. 알았어. 내가 약속 장소는 문자로 보내줄게. 저는 나영기의 대답을 받고 한껏 들떴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서툰 솜씨로 쓴 편지와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준혁이와 연애를 시작한 걸 알았지만 가만히 보니 둘이 많이 싸워서 헤어지느니 마느니 할 때였습니다. 저는 이때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한 발자국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나영기를 붙잡고 싶은 제 마음이었지요. 그로 인해 준혁이를 잃을 각오까지 했던 저였고 어떻게 해서든 나영기의 마음을 돌려놓고 싶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나가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나영이의 옆에는 뜻밖의 준혁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앞에 나란히 앉더니 약속이라도 한 듯 꼭 잡은 두 손을 테이블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둘이 같이 왔어? 저도 모르게 말을 더듬으며 유난히 다정한 둘을 보았고 제가 준비한 선물과 편지는 얼른 숨겼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나영과 준혁이는 웃으며 서로의 눈치를 받고 이내 준혁이는 자기가 말한다며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환하게 웃으며 제게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강우야, 우리 결혼한다. 너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었어. 네 덕분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잖아. 정말 고맙다, 친구야. 결혼? 너희 둘이 결혼을 한다고? 고맙다는
그 말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제 3년의 짝사랑은 그렇게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 발표와 함께 끝이 났습니다. 준비했던 편지와 선물은 그날 밤 차가운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두 사람의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웅장한 음악도 사람들의 축하도 그 무엇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회자가 신랑 친구의 축사를 듣겠다며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저는 로봇처럼 단상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미리 준비해간 의례적인 말들을 뱉어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마지막 한 문장만은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맴돕니다. 내 가장 소중한 두 사람, 영원히 행복해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청춘의 한 페이지가 완전히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애틋했던 첫사랑은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제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첫사랑을 그렇게 떠나보낸 후 제 삶은 마치 고장난 나침반처럼 방향을 잃었습니다.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제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밀린 잠을 자거나 의미 없이 TV 채널만 돌렸고 퇴근 후에는 목적 없이 밤거리를 헤매다 텅 빈 자취방으로 돌아오는 날들이 반복됐죠. 사람은 사람으로 잊어야 한다는 어느 연애 프로 상담가의 말에 저는 많은 소개팅을 하고 여자들도 덜어 만나보게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커멓게 구멍이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이혼한 전 아내 유라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친구의 소개로 나간 자리였지요. 그런데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유라는 나영과도 다르고 제가 그때까지 만나왔던 여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에 명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타난 그녀는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된 사업체를 몇 개나 운영하는 능력이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당당했고 거침없었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여자였죠. 그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자분께서 참 순하게 생겼네요. 왠지 외조 잘할 것 같은데? 난 남자 돈이나 능력은 안 봐요. 그건 내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냥 내 옆에서 묵묵히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면 돼요. 그 여자의 솔직함이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능력 있는 마다하는 남자가 어디 있을까요? 어쩌면 나영에 대한 상처를 잊게 해줄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유라는 저를 마음에 들어 했고 관계는 그녀의 주도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과 3달의 교제 끝에 그 여자는 제게 먼저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저는 딱히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유라는 밖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사업가였지만 집에서는 제게만큼은 따뜻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 방식이 조금 서툴기는 했지만요. 값비싼 옷이나 시계를 선물하며 애정을 표현했고 피곤한 날에는 말없이 제 어깨에 기대 잠이 들곤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그녀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텅 비었던 제 삶에 남편이라는 역할이 주어지자 저는 그 역할에 충실하며 과거의 상처를 애써 묻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낙인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저를 괴롭혔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어 부모님 댁에 갈 때면 고향을 가야 하는데 저희 부모님을 찾아오는 준혁이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우연이라도 나영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준혁이의 아내, 그러니까 제게는 친구의 아내가 된 그녀를 보는 일은 매번 고역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평범한 주부가 된 그녀는 예전의 풋풋함 대신 단아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언제나 엷은 미소를 지으며 존댓말을 쓰며 강구씨 왔어요
하고 담담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그 눈을 제대로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라는 그런 제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형님 동생하며 잘 지냈지만 뭔가 눈치챈 유라는 뭘 알아내려는 듯 싹싹하게 나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저는 맨날 사 먹기만 해서 이런 건 할 줄도 모르는데. 나영은 그저 멋쩍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고 두 사람은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영리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저와 나영 사이에 흐르는 미묘하고 어색한 공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라는 운전하는 제 옆모습을 빤히 쳐다보며 툭 던지듯 묻곤 했습니다. 준혁 씨 아내분 참 괜찮은 사람 같아. 준혁 씨도 좋은 사람 같고. 준혁 씨는 정말 자기 부모님께 잘해야겠다. 세상에 친구 아들을 맡아주는 사람이 어딨어. 고아원에 갈 뻔한 거 걷어주셨는데. 준혁이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는 녀석이야. 친아들이 나보다 더. 보니까 그러는 것 같긴 하더라. 나영 씨도 극진하게 시부모님 대하듯 대하던데. 나영 씨는 자기 같은 과 대학 동기라고 하지 않았나? 별로 친하지는 않았어. 그냥 같은 과니까 오며 가며 인사나 했지.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였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나영과는 달리 유라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옛날 분들이라 그런지 밖으로 놔두는 며느리보다는 집안 살림 잘하고 얌전한 며느리를 원하셨죠. 그런 부모님께 살갑게 굴며 싹싹하게 집안일을 돕는 나영은 완벽한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유라가 없을 때면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우리 강우도 저런 참한 색시를 얻었어야 했는데 며느리가 너무 드세서 우리 아들 기죽고 사는 건 아닌지 몰라.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유라는 그런 시댁의 분위기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존심이 강한 여자였기에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나영을 향한 그녀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모두가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나영이 정성껏 만든 갈비찜을 모두가 칭찬하자 유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회사 일 핑계로 이런 건 꿈도 못 꾸는데. 강우 씨, 당신도 이런 집밥이 더 좋죠? 그 말은 칭찬인 동시에 저를 향한 시험 문제 같았습니다.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당신이 해주는 것도 맛있어 라고 대답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버린 후였습니다. 그날 이후 유라는 나영 앞에서 보란 듯이 제게 더 다정하게 굴었고 저는 마치 두 여자 사이에 놓인 전리품이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다른 가면을 쓴 채 위태로운 부부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몇 년쯤 지났을까요?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유라의 생활 패턴 때문이려니 혹은 아직 우리가 젊으니 괜찮으려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성화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명절에 찾아뵐 때마다 언제쯤이면 저희 부모님은 저희에게 눈치를 주며 언제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 한번 들어보겠냐는 레퍼토리는 빠지지 않았고 그 화살은 언제나 유래계로 향했습니다. 네가 밤낮 없이 일만 하고 몸을 돌보지 않으니 애가 들어서겠니?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게 우선이야. 어머니의 가시 돋친 말에 유라는 겉으로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녀의 굳게 닫힌 입술과 꼿꼿한 옆모습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무겁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저희는 등 떠밀리듯 병원을 찾았습니다. 온갖 검사를 받고 며칠을 기다린 끝에 의사는 저희 두 사람을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유라가 아닌 제게 있었습니다. 의사는 어려운 의학 용어들을 늘어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 진료실을 나오는 순간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남들 다 하는 평범한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옆에서 걷던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제게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등을 돌리고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유라 역시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제게 유라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께는 내가 말씀드릴게. 그냥 내 탓이라고 할 거야.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치부를 덮기 위해 아내에게 모든 짐을 지우는 비겁한 남자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대로 말할 용기 또한 없었습니다.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유라는 그날 이후 시댁의 모든 비난을 묵묵히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며 혀를 찾고 친척들 사이에서는 유라가 애 못 낳는 여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유라는 그 모든 수모를 견디면서도 제 앞에서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일에 몰두하며 자신의 세계를 견고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과 부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녀의 곁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깨어지기 쉬운 비밀을 공유한 동지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라가 짊어진 짐이 무거워질수록 그녀의 마음속 의심은 더욱 짙게 자라났습니다. 모든 것에 배려가 넘치는 여자였지만 이상하게 나영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녀는 병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준혁인의 둘째 아이의 돌잔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유라는 그날따라 유난히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과시라도 하려는 사람처럼 보였죠.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나영의 아들이 제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제가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비행기를 태워주자 아이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나영과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고마움과 함께 어딘지 모를 쓸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던 유라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에 서린 차가운 분노를 똑똑히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라는 평소와 달리 말이 많았습니다. 나영 씨는 참 좋겠어. 아들 둘이나 낳고 남편 사랑 듬뿍 받고 여자로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거잖아. 안 그래?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유라는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저런 게 진짜 행복이라고. 그래서 부러워?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겨누고 날아온 화살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피곤해서 그래 라며 대화를 피했지만 이미 우리 사이의 균열은 더 이상 봉합할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유라는 저를 지키기 위해 세상의 비난을 감수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제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불안감과 열등감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나영을
나는 존재 앞에서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터져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던 제 삶에 예고도 없이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친 것은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는 오랜만에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셨습니다. 몇 년간 공들여온 해외 사업 계약이 드디어 성사될 것 같다며 오늘은 아주 중요한 손님을 만나러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길에는 준혁이가 동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간 저와는 다르게 준혁이는 대학 졸업 후 아버지 회사에 입사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아버지를 도와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덕분에 회사 매출이 크게 올라 아버지는 큰 돈을 벌게 되었고 준혁이를 신뢰하며 가까이 두려 했지요. 저는 나영에 이어 부모님마저 준혁이한테 뺏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어린애도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며 제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던 아버지와 준혁이의 듬직한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허나 그것이 제가 본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따라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몇 번이나 담배를 피워 물었는지 모릅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가 제 심장을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준혁이가 타고 가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대형 트럭과 추돌했다는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응급실 복도를 미친 사람처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그저 가벼운 접촉 사고이기를. 머릿속으로 수만 번을 되뇌었지만 제 기도는 닿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가장 구석 하얀 천이 덮인 두 개의 침대 위에 아버지와 준혁이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버린 두 사람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악몽을 꾸는 듯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 부모님 저주라도 씌었던지 준혁이 부모님도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떠나갔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버지와 준혁이라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어머니와 나영 그리고 유라가 뒤이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남편의 시신을 확인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셨고 나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다 이내 실신하듯 쓰러졌습니다.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복도는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끔찍한 혼돈 속에서 유라만이 유일하게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어머니와 나영을 챙기고 병원 관계자들과 사고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모든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 가족에게 더 큰 시련이 덮쳐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함께 사업을 하던 동업자가 회사의 모든 자금을 빼돌려 잠적해버린 겁니다. 회사는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고 집에는 빚쟁이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인정사정 없이 집안 곳곳에 빨간색 차압 딱지를 붙였습니다. 평생을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아오셨던, 강남에 으리으리했던 저희 집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장례식은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멍한 상태로 조문객들을 맞고 절을 하고 의미 없는 위로의 말들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속의 일처럼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발인을 하던 날 아버지와 준혁이의 영정 사진을 들고 앞서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한 줌의 재로 변한 두 사람을 차가운 땅에 묻고 돌아오는 길,
하늘은 무심하게도 맑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버지와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고 평생을 기댈 수 있을 것 같았던 부와 명예도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호화롭던 저택에서 쫓겨난 저희 가족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겨야 됐습니다. 짐을 옮기던 날 비가 쏟아졌습니다. 흠뻑 젖은 채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 서서 우리가 새로 살아야 할 낡은 집을 바라보는데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넋을 놓고 서 있는 제 옆으로 유라가 다가와 우산을 씌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남편을 잃고 아이들만 끌어안은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나영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유라는 나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해요. 어머님도 아이들도 우리가 지켜야 하잖아요. 그 순간 유라의 얼굴에서 저는 이전에는 본 적 없는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녀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남은 가족들을 일으켜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극은 우리 모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지만 동시에 우리 관계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유라는 어떻게든 버텨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서 그저 떨고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심판의 날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다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이들의 가장이 된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사,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더 벌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동안에는 잠시나마 끔찍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유라는 저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업체를 정리해 급한 빚을 막았고 남은 돈으로는 시어머니의 병원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며 재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종종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과거의 비극에 짓눌려 허우적거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무너진 폐허 위에서 새로운 성을 쌓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나영입니다. 평생을 준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아왔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세상의 비바람을 맨몸으로 맞아야 했습니다. 어린 두 아이와 몸져 누운 시어머니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는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영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동네 식당에 나가 허드렛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단아하고 고왔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늘 지쳐있고 슬픔에 잠긴 얼굴이었습니다. 유라는 그런 나영을 볼 때마다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틈틈이 나영을 찾아가 생활비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이거라도 아이들 간식 사주는데 보태세요. 나영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면서도 유라가 쥐어주는 돈 봉투를 말없이 받아들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서로를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동거와 같은 시간이 1년쯤 흘렀을까요? 잊고 지냈던 대학 동창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는 게 바빠 몇 년간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꼭 얼굴 한번 보자는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라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도 같이 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낯선 환경에 저 혼자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오랜만에 나서는 외출에 유라는 한껏 멋을 냈습니다. 백화점에서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보석감 깊숙이 넣어두었던 목걸이까지 꺼내 걸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모습은 힘든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신혼부부처럼 팔짱을 끼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시끌벅적했습니다. 십수년 만에 만난 친구들은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웃고 떠드는 모습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저와 유라는 테이블에 앉아 친구들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며 어색하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건은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터졌습니다. 예전부터 술만 마시면 입이 험해지던 한 동기가 잔뜩 취해서는 제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야, 박강우, 너 웃는 거 되게 가식적인 거 아니야? 돈 잘 버는 마누라 만나서 대리사위처럼 사니까 좋냐?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녀석을 말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뭘 틀린 말 했어? 야, 너희들은 다 잊었냐? 이 자식 대학 다닐 때 김나영 때문에 3년 내내 소갈이 했던 거 모르는 사람 있어? 우리 불쌍한 나영이 너 기다려주느라 딴 놈들 다 찾던 건 아무도 모르지? 어이구 못난 놈. 그러다가 준혁이한테 뺏겨서 나영이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 아니냐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와 유래게로 날아와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친구 아내가 황급히 녀석의 입을 틀어막고 밖으로 끌고 나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유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유라가 간과하고 있었던 의심이 합리적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야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가자는 말만 반복하며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유라는 운전대만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천둥 소리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유라는 저를 소파에 앉혀놓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형님이 뭔가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진짜 있었네? 둘이 무슨 사이였어? 그녀의 눈에는 제가 25년간 묻어두었던 과거가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유령은 이제껏 우리가 힘겹게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그냥 친구일 뿐이라고 둘러대었지만 더 이상 유라는 바보처럼 속아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희 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라는 더 이상 제게 웃어주지 않았고 우리는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투명한 벽을 사이에 둔 사람들처럼 서로를 겉돌았습니다. 그녀는 끈질기게 제 과거를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유라를 설득하며 오래전 일이다. 그냥 나 혼자만의 풋사랑이었다고 해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라의 의심은 나영을 향한 날카로운 감시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자주 나영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겉으로는 힘든 동서를 돕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에는 나영과 저의 관계를 떠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퇴근길에 장을 봐서 나영이네 집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과일이라도 좀 사다 주려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유라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는 저와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있는 나영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강우씨.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에요? 형님이랑 약속이라도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쇠처럼 무거웠습니다. 나영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르셨나 봐요. 우리 남편이 지나가는 길에 형님네 집에 자주 들려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가끔. 나영은 눈치를 보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유라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나영이네 집 근처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제 작은 호의 하나가 나영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유라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제 휴대폰을 몰래 뒤져보거나 제 퇴근 시간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그녀는 어김없이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취기를 빌려 제게 독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오늘도 그 여자 만나고 오는 길이야? 첫사랑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 내가 방해돼? 처음에는 그런 그녀를 달래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해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이 만들어낸 의심에 제 스스로를 가둘 뿐이었습니다. 저 역시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의심과 감시 속에서 제 영혼은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그녀가 제 아픈 곳을 정확히 알고 찔러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만취에서 들어온 유라는 비틀거리며 제 앞에 서더니 제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떤 수모를 견뎠는데 애도 못 낳는 여자라는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당신을 지켰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지키고 싶은 게 대체 뭐야? 네 형수야? 아니면 네 첫사랑이야? 그녀의 입에서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제 심장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제 과거의 상처를 무기 삼아 현재의 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들 그녀에게는 모두 변명으로 들릴 테니까요. 우리 부부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존재하는 가해자와 피해자일 뿐이었습니다. 유라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그때마다 낯선 젊은 남자의 부축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직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부축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고 유라를 바라보는 남자의 눈빛에는 단순한 동료와의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라는 또다시 그 남자의 차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유라는 비틀거리며 남자의 어깨에 기댔고 남자는 그런 그녀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쌌습니다. 저는 거실 창문으로 그 모든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던 저와 눈이 마주친 유라는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네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어쩔 건데?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관계를 끝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끝내야 할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의심이라는 이름에 덫에 걸려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라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뻔한 핑계를 댔지만 저는 그녀가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다는 편이 더 정확할 겁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해서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만에 집에 들어온 유라는 제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을 처리하는 사람처럼 지극히 사무적인 태도였습니다. 도장 찍어줘. 이 집이랑 당신 명의로 된 재산은 다 당신 가져. 나는 몸만 나갈 테니까. 저는 서류를 밀어내며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이 관계를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유라야, 제발 이러지 마.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더 잘할게. 제 애원에 그녀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미안함도 슬픔도 아닌 차가운 경멸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뿌리치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는데? 당신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나 같은 건 없었잖아.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핸드백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의 이름을 본 유라의 얼굴이 순간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그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유라는 저를 의식한 듯 등을 돌리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나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끄는 유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마지막 비수를 꺼내 들듯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나 이 사람 아이 가졌어. 머리를 둥이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라니, 우리 사이에서는 그렇게 간절히 원해도 생기지 않았던 아이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생겼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유라는 제게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우 씨, 우리가 아이를 못 가졌던 건 당신 때문이었던 거 알지? 가정을 지키려고 했지만 당신 과거를 알고 나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 내가 당신이랑 살면서 느낀 그 공허함, 더 이상 내 인생을 거기에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나도 평범한 여자처럼 아이도 낳고 남편 사랑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서 한 선택이야.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유라를 맘에 안 들어 하는 시댁의 온갖 구박과 멸시를 견뎌냈고 무너진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무엇을 해주었을까요? 제 마음 한 자락조차 온전히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파국의 시작은 나영을 가슴에 묻은 채 다른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던 제 이기심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명분도 자격도 제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유라는 정말로 자신의 집만 챙겨 훌쩍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집은 텅 비었고 그 텅 빈 공간은 고스란히 제 마음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첫사랑은 친구의 아내가 되었고 그 친구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었던 아내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채 제게서 돌아섰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늙고 병든 어머니와 남편을 잃고 어린아이들을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는 나영,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저는 유라가 남기고 간 집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도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어머니와 나영, 그리고 조카들을 모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남은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제 자신에게 내리는 속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나영, 그리고 남은 가족들의 기묘하고 위태로운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어색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때는 친구의 아내였고 나영과 한 지붕 아래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한동안 망설였고 좁은 집 안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어른들의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를 잃은 조카들에게 저는 유일한 남자 어른이었고 아이들은 저를 스스럼 없이 따랐습니다. 삼촌, 장난감 이거 고쳐주세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요구에 응해주다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텅 비었던 제 삶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거나 서툰 솜씨로나마 아빠가 해주었을 법한 놀이들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준혁이의 빈자리를 제가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아이들에게 아빠의 부재가 너무 큰 상처로 남지 않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나영은 그런 제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렸기에 엄마가 필요했던지라 그녀한테는 회사 일을 그만두라고 했지요. 제가 버는 돈으로 네 식구가 살기에는 빠듯했지만 그래도 그녀가 밖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집안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따뜻한 밥과 국을 차려냈고
낡은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서로에게 적응해 갔습니다. 저는 퇴근 후 아이들과 놀아주고 나영은 그런 우리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다 함께 거실에 모여 TV를 보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누가 보면 영락없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나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평범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사이에는 죽은 준혁이라는 거대한 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우리 사이의 어색함을 조금씩 무너뜨렸습니다. 어느 늦은 밤 거실에서 홀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잠에서 깬 나영이 조용히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우야,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따라주는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준혁이를 잃은 슬픔과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막막함에 대해 털어놓았고, 저는 유라와의 이혼 과정에서 느꼈던 상처와 무력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동병상련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잠든 둘째 조카의 이불을 덮어주고 있는데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영이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잠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가만히 포겠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제 손등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저는 25년 전 제가 그토록 좋아했던 맑고 순수한 소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혹은 애써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죄책감이나 책임감과는 다른 아주 오래되고 애틋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제 친구의 아내였고 저는 그녀의 아이들에게 삼촌일 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관계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가 정해놓은 선을 자꾸만 넘으라고 등을 떠미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우리라는 이름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함께 견뎌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해지신 어머니는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셨습니다. 답답해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저와 나영은 주말마다 번갈아 가며 어머니를 모시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휠체어를 미는 제 옆에서 나영이 나란히 걷는 모습은 동네 사람들 눈에는 영락없는 단란한 부부의 모습으로 비쳤던 모양입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인사를 건네며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참 보기 좋네요. 그렇죠. 우리 아들 며느리만큼 효자 효부가 없어요. 둘 다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어머니는 그런 오해를 굳이 바로잡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나영은 얼굴이 빨개져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어머니는 그런 저희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저와 나영을 조용히 안방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두 사람을 나란히 앉혀놓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시더니 어렵게 입을 떼셨습니다. 이제는 너희도 그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너희의 행복을 찾을 때가 되지 않았겠니?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말씀에 저와 나영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의 손을 맞잡게 하시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눈 감기 전에 너희 둘이 한 가정을 이루고 우리 손주들이
더 이상 아비 없는 자식으로 주눅들지 않고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하늘에 있는 준혁이도 그걸 더 바랄 게다.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나영과 함께 살면서 저는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제 안에서 얼마나 크게 자라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저도 따라 웃었고 그녀가 아프면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친구의 아내에 대한 책임감이나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나영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라 나선 그녀를 태우고 제가 향한 곳은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대학 캠퍼스였습니다. 20년도 더 지난 캠퍼스는 많이 변해 있었지만 우리가 함께 수업을 듣던 낡은 인문관 건물만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인문관 뒤편의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예전에도 우리는 종종 이곳에 앉아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저였습니다. 기억나? 여기서 내가 너한테 시험 족보 건네주다가 준혁이한테 걸렸던 거. 제 말에 나영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기억나지. 그때 강우 너 얼굴이 얼마나 빨갰는데.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빛바랜 앨범을 넘기듯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즐거웠던 기억, 아팠던 기억, 그리고 차마 입에 담지 못했던 후회들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캠퍼스에 주황빛 노을이 깔릴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25년 동안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내기 위해 큰 용기를 냈습니다. 나영아, 제 부름에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붉은 노을이 담겨 반짝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한 글자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지? 25년 전 여기서 했어야 했단 말인데 나랑 다시 시작해 줄래? 제 고백에 나영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오랜 기다림과 그리움이 녹아내린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손을 마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궤도를 이탈했던 제 인생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재혼 소식에 가장 기뻐한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느덧 훌쩍 자라 고등학생이 된 조카들은, 아니 이제는 제 아들이 된 녀석들은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하며 저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쑥스러움이 많은 큰아들은 제게 다가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아빠라고 불러도 되죠?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과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녀석의 어깨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가까운 친척 몇 분과 아이들만 모인 자리에서 저희는 반지를 교환하고 평생을 함께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나영의 모습은 25년 전 제가 처음 반했던 그날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저희의 모습을 보며 연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저희의 7번째 결혼 기념일입니다. 아침부터 집안은 북적였습니다. 대학생이 된 두 아들 녀석이 엄마를 돕겠다며 주방에서 서툰 솜씨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어머니가 손주들의 재롱에 한박 웃음을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평범하고도
소란스러운 풍경을 소파에 앉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복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 녀석들은 자기들끼리 PC방에 가겠다며 먼저 쌩하니 달려가 버렸습니다. 덕분에 나영과 저는 오랜만에 단둘이 밤거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말없이 하지만 편안하게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 위에 저희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집 앞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나영이 제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녀의 머리에서 익숙하고 포근한 샴푸 향이 났습니다. 무슨 생각해? 나지막이 묻는 그녀의 목소리에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참 먼 길을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 제 말에 나영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각자의 궤도를 따라 묵묵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저 별들처럼 정해진 궤도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때 그 길을 잃고 어둠 속을 오래도록 헤맸습니다. 첫사랑을 잃고 친구를 잃고 가정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인생이라는 궤도는 때로 길을 잃고 멀리 벗어나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한 소행성과 부딪혀 상처를 입기도 하고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진심이라는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제 옆에 잠든 듯 기대어 있는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옅은 주름마저도 제게는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의 유일한 태양이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저를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빛나며 기다려준 사람. 나영아,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제 작은 속삭임에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완벽한 보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궤도를 이탈한 행성이 아닙니다.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 가장 소중한 사람의 곁을 맴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위성입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